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인터넷 포털이나 통신회사 같은 이른바 ICT 업체들이 사업을 각자 열심히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사업 영역을 침범해서 업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제휴나 협력 관계였다가 또 경쟁 구도로 바뀌는 상황도 벌어지고요. 또 반대 현상도 있고, 오늘 ICT 트렌드 시간에는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 촉진 수당이라는 걸 새로 지급하는데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친절한 하나씩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고요.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코로나19 이후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 중에 하나,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9일 토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최근 IT 분야의 흐름들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예, 요즘 IT 업계 트렌드는 주업이 뭐야? 하면 예전에는 우리는 통신회사야, 우리는 인터넷 쇼핑이야, 우리는 뭐 영화들 한꺼번에 모아주는 OTT야,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요즘엔 그런 거 없다. 그냥 우리도 다 하고 너희도 다 해라. 그런 분위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이거를 이른바 뭐 경제용어라고 할까요? 뭐 시사용어라고 할까요? 빅블러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빅블러 현상? 네. 이 말이 원래는 이제 미래학자인 스탠 데이비스가 1999년에 썼던 말인데요. 블러라고 하는 게 예전에 뭐 포토샵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얼굴을 이른바 뽀샤시 하게 할 때 이렇게 피부를 지워주는 기능이 블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블러가 뭐 하는 거냐면 뭉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경계가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경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뭉개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거나. 좀 다르죠. 왜냐면 무너지는 건 한 방에 빠바박 깨지는 거라고 치면 뭉개지는 건 조금씩 흐려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경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빅블러 현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이게 산업이 모호해지기도 하고 이게 우리 적인지 아니면은 우리랑 같은 편인지 아니면 얘를 도대체 뭐라고 정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뭔가를 뺏어가고 있는 네, 이런 녀석들이 계속 이 ICT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죠. 쿠팡을 이제 우리는 보통 이커머스 플랫폼 혹은 뭐 예전에 뭐 모바일 플랫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쇼핑. 네, 쇼핑 플랫폼이죠. 근데 요즘에는 동영상 서비스를 최근에 냈단 말이에요. 그렇더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동영상 서비스를 키우게 되면 과연 쿠팡은 어떤 서비스일까? 뭐 이런 것도 좀 애매해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SK텔레콤이 자회사로 11번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해외 직구 시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마존하고도 손을 잡았고 또 최근에 보면은 SK텔레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버랑 또 손을 잡으면서 또 모빌티 시장도 가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나의 회사의 정체가 뭐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에 트로트에서 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것처럼 갑자기 내 적도 아니고 뭐 얘는 나랑 적일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적이 되기도 하는 뭐 이런 현상들도 생기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기야 뭐 우리 저 메신저 서비스였던 그 카카오도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은행도 하고 뭐 이제는 금융도 하고 다양하게.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이런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 말고도 얘는 나와 적인지 친구인지 모르는 이른바 프레너미 같은 아이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렌드와 에너미를 합친. 그렇죠. 한때는 친구였다가 한때는 적이었다가 또 어느 분야에서는 친구였다가 적이었다가 우리가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과거에 말했던 게 삼성과 애플의 관계가 이런 프레너미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랬었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SK텔레콤 말고도 이 카카오, 그러니까 SK텔레콤과 카카오의 관계를 보면 또 이런 프레너미 현상처럼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래 두 회사가 같이 카카오의 음악 플랫폼인 멜론을 오랫동안 제휴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SK 쪽에 있었던 그 멜론이 로엔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자회사에 넘어갔고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가 이제 매수를 했었죠. 인수를 했었죠. 근데 인수를 하면서 SK텔레콤이 이제 카카오의 지분을 일부를 가져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같이 쓰다가 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플로라고 하는 SK텔레콤 또 자체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음악을 하는. 그렇게 되면서 또 경쟁 관계가 된 거죠. 근데 그 경쟁 관계가 된 게 또 2017년인데 그 이후에 또 2019년 말에
3천억 규모의 지분을 지금 맞교환하면서 또 혈맹이 됐단 말이에요. 음. 또 그다음에 SK텔레콤은 팀의 모빌리티를 분사하면서 우버랑 손을 잡았고 또 카카오티라고 하는 이제 카카오는 또 자기네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네. 회사 차원에서 보면은 얘네 둘은 도대체 적인 거야? 아니면 지분을 교환했으니까는 형제인 거야? 뭐 이렇게 애매해지는 이런 프레너미 같은 현상들도 지속화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경계 없이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모두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친구였다가 또 어느 날은 경쟁 관계였다가 경쟁 관계더라도 야 이런 사업하는 게 너랑 나쁜 분이 아니라 벌써 수십 개인데 그렇죠. 굳이 우리끼리만 싸우는 게 의미가 있느냐 또 하면서 손잡기도 하고 그 말은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고객들을 계속 묶어두거나 새로 모으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 고객들에게 많은 서비스가 필요한 것들에 왜 그런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른바 이제 네트워크 효과나 구독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지면서 공급 비용은 줄어들고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전에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면 일단은 고객을 100명을 모으고 나면 네. 그 100명에게 돈을 얼마를 벌고 그리고 나면은 돈을 통해서 또 매출이 생기니까 수익이 나면 예. 그다음에 또 100명을 추가로 모으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회사가 커지잖아요. 네. 근데 이른바 플랫폼 기업들은 이게 앞뒤가 바뀌는 거죠. 어느 순간까지는 돈을 벌 생각이 없어요. 일단 모아. 네, 일단 모읍니다. 일단 모아서 이 네트워크 효과가 나는 어느 수준까지 모은 다음에 예. 그 고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뭔가 서비스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고객이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우리가 어떤 특정 A라는 서비스를 하는 고객들이 100명이었으면 예. 아무리 벌어도 그 100명에게 A 서비스밖에 못 줬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료로 해서 이 우리의 브랜드에 대한 충성을 높인 한 1,000명 정도 혹은 10,000명 정도의 고객일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 10,000명의 고객이 되는 순간 예. 이 고객들에게 두세 가지 서비스를 주는 거죠. 네. 근데 이 두세 가지 서비스를 묶어서 주니까 당연히 각자의 서비스를 줄 때보다 싸거나 네. 아니면 고객 입장에서는 더 편리하겠죠.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게 네.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그 안에서 플랫폼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플랫폼 입장에서는 웬만한 고객들이 이제 많이 채웠으니까 예. 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가 돈을 더 얻어내려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계속 붙이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서비스의 내용들 더 늘리는 뭐 이런 효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정액 얼마를 내면 다양한 서비스 이용할 수 있어요 하는 구독 경제를 또 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음악이라도 해주면 좋고 뭐 배달이라도 해주면 좋고 뭐 그런 게 이제 다양하게 생기는 거겠죠. 영화라도 보여줘라고 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른바 우리가 락인 효과라고 그러죠. 이게 잠가 놓는 거죠. 잠가 놓으니까는 나는 이제 음악도 듣고 예를 들면 음악이나 예. 영화나 이런 게 또 무서운 게 이른바 이제 플레이리스트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예를 들면 음악을 듣더라도 내가 음악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앨범처럼 모아놓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리고 있다가 나머지 무료 서비스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 무료 서비스에 넘어가려면 내가 그 플레이리스트를 다시 다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락인의 효과입니다. 그런 식으로 서비스들이 붙게 되면 네. 결국에는 어떤 그 사람이 매출을 뭐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서비스 때문에 그걸 쓰게 되면 다른 서비스로 넘어갈 때 기회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잘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예. 현상들도 같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금융업계 즉 핀테크 업계라고 하나요? 뭐 네.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서 보험도 하고 증권도 하고 은행도 하고 다양하게 하니까 그걸 다 이제 핀테크라고 부르던데 거기에서도 변화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핀테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그 금융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핀테크가 있고요. 두 번째는 테크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요. 예. 핀테크라고 우리가 보통 불리우는 것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들이 기술을 붙여서 뭔가를 하는 것들을 핀테크라고 표현해요. 핀이 나중에 테크 하는 걸. 네, 그렇죠. 예. 파이낸스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로 테크 회사가 예. 거기에 금융을 붙인 걸 테크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금융 시장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테크핀 진영과 핀테크 진영이 계속 격돌하고 있는 게 현재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그 친구인데 그렇죠. 근데 본인들끼리는 우리의 그래도 족보가 달라 뭐 이런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게 테크핀이라는 말이 이제 알리바바에서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금융이라는 게 붙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뿐만 아니라 이들한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걸 새로운 걸 주겠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초에 여러 그 금융 쪽의 뭐 CEO들의 어떤 뭐
신년 인사나 여러 가지 뭐 신년 발표들을 보더라도 이런 우리가 이제는 금융회사도 플랫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대형 ICT 기업들한테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밀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예. 반대로 기술 쪽에서는 올해야말로 어떻게 보면 금융이 분야를 우리가 좀 차지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장 두 개의 접점이 지금 아마 올해 붙을 것으로 보이는 게 바로 보험 분야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최근에 뭐 계좌들도 한 번에 연동이 되고 예. 또 어떤 카드들의 결제를 다 연동해서 하나의 앱에서 보여주고 이런 서비스들은 이미 작년에 테크핀 진영이든 아니면 핀테크 진영이든 네. 둘 다 지금 대부분의 서비스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과연 어디 영역이 있을까라고 보면 올해 이제 보험의 영역인 거죠. 왜냐하면 보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른 영역보다 자동화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구매할 때 기술만으로 하지 않았던 영역에 가깝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험 설계사를 만나서 그분한테 야, 나 보험 하나만 들어줘. 뭐 이렇게 해서 가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만 다 해결할 수 없는 금융 영역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술로 푸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그 테크핀, 그러니까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에 가는 데들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분야, 이런 분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보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올 초에 좀 뛰어드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위원회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위한 예비 인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작년까지 카카오도 그렇고 토스도 그렇고 이제 보험을 대행으로 판매해주는 보험 대리점 있지 않습니까? GA. 예. GA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그러니까 일반 보험사가 만든 상품을 대신 팔아주는 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올해 카카오가 이제 공격적으로 아예 우리가 보험 상품을 만들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생명보험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손해보험 쪽부터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네. 우리가 보통 자동차라고 하면 이제 작년에 이게 다른 회사에서 하나 생기고 아마 올해 이제 카카오가 이런 쪽으로 더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보통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면 그냥 응당 1년에 예. 내가 자동차를 얼마를 타든 상관없이 딱 고정 비용을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내고 어떤 분들은 많이 타지도 않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보통 그거에 대해서 기존의 손해보험에서는 내가 타고 나서 뭐 예를 들면 이후에 얼마를 다시 환급해 주거나 뭐 들타면 이런 식이 많은데 아예 그럴 게 아니라 IT 기술을 활용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얼마큼 타는지를 확인을 하고 확인된 만큼만 그달 돈을 내는 네. 이런 식의 이제 보험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틈새 상품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보험을 그러다 보니까 선물해주는 기능들도 이제 최근에 카카오에서 좀 생기고 있어요. 아하. 네,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은 여행을 많이 못 가지만 여행자 보험이다. 그러면 내 친구가 뭐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갈 건데 그러면 내가 너 여행 잘 갔다 와 하면서 선물 사주는 게 아니라 네. 보험 들어주는 거죠. 네, 이런 것처럼 기존의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었던 좀 고정성이나 우리가 응당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 서비스나 데이터를 통해서 풀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좀 어떻게 보면 테크핀 쪽에서 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크핀 업체들이 일단은 뭐 카드도 다 점령했고 네. 은행도 다 하고 이제는 제일 어렵고 그동안 남겨놨던 게 보험인데 보험도 슬슬 파고들면서 일단은 대표적인 무기 첫 번째 방식이 다른 데서는 잘 안 파는 독특한 보험을 파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도요. 완벽하게 생명보험을 팔겠다는 아닌데 예. 생명보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토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토스도 처음에는 자신들이 보험사처럼 되려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예. 그게 처음에 이게 생각했던 것처럼 빠르게 쉽지가 않으니까 요즘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면 설계사들에게 고객의 데이터를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그 고객들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계사분들이 영업을 하시려면 네. 고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는 고객이 내 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고객의 어떤 리스트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객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거나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토스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거는 손해보험 생명보험협회에 등록된 설계사에 대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설계사 전용 앱을 냈어요. 네. 그래서 그 앱에 들어가 있으면 만약에 설계사들이 앱을 통해서
고객을 매칭시켜주거나 고객을 계약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사 입장에서는 내가 신규 고객을 찾아야 되는데 네. 이 앱에 들어오면 신규 고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설계사가 전화 오거나 연락이 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될 때 중요한 아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입하고 활동을 하려면요. 네. 제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 2명의 정보를 거기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고객을 관리하는 FC다라고 하면 내 고객의 정보를 2명을 넣고 단 그 2명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고객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아, 제가 뭐 영업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지금 아주 그런 VIP들만 모이겠죠. 그러면 자기한테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승인 좀 부탁드려요라고 2명을 넣으면 네. 그럼 이제 나머지 분들의 풀에 자기가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저는 네. 그러면 제가 설계사면 네. 동료 설계사 2명을 거기다 넣고 서로 우리 입장 아니까 그냥 해주자. 그러면 다들 자기 설계사들만 빠꼬미들만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객 DB라고 하는데 네. 이미 이제 설계 영역이나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FC 분들은 이런 이제 DB라고 하는 사업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통적으로도 고객의 정보 같은 걸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예. 이걸 토스가 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토스 입장에선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자연스럽게 많은 자기가 발품을 팔지 않아도 그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좋은 고객의 DB를 얻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과연 이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네. 이들은 이걸로 보험을 할 수도 있지만 보험이 아닌 다른 영역에 이걸 쓸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토스 입장에서 아주 무서운 무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쇼핑 업계에서는 요즘 어떤 게 트렌드입니까? 인터넷 쇼핑? 예. 쇼핑 업계에서 아마 올해의 가장 화두가 될 키워드는 라이브 커머스일 겁니다. 혹시 라이브 커머스가 뭔지 아세요?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 TV 홈쇼핑. 네,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은데 네.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마치 저는 이 라이브 커머스의 대두는 유튜브가 우리 생활에 오면서 TV라고 하는 개념이 바뀐 거랑 똑같이 올해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라이브 커머스가 들어와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이 아니라 TV 홈 쇼핑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TV 홈 쇼핑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네. 뭐 잘 짜여진 무대에 그리고 그 안에서 잘 훈련된 쇼호스트들이 나와서 전문적으로 상품을 파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홈 쇼핑의 모습인데 네. 라이브 커머스는요. 마치 유튜브가 생기면서 일반인들도 크리에이터가 된 것처럼 일반인들이 재미있게 아주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물건을 판매하는 것들의 주체에 우리가 알고 있는 IT 플랫폼들이 아주 쉽게 물건을 팔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유튜브를 잘 쓰시는 분들은 혼자서 그렇겠네요. 영상도 찍고 편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시듯이 이 역시도 혼자서 자기가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그거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쉽게 팔면서 마치 우리가 TV 홈 쇼핑에서 지금 뭐 10분 안에 50% 할인해 드릴게요. 이런 게 똑같이 구현이 돼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마치 유튜브 시대에 예. 기존의 방송인을 뛰어넘는 영향력이 있었던 것처럼 이게 이제 많이 보급되게 되면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네. 자신이 물건을 팔 때 오히려 TV 방송국 혹은 TV에서 잘 나가는 쇼호스트만큼의 파워를 가질 수 있다라는 네. 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쇼핑 플랫폼들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런 컨텐츠적인 요소들을 넣고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 홈쇼핑과 비슷하긴 하지만 TV 홈쇼핑은 거기서 냉장고 팔면 한 20분 동안 냉장고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동적으로 시청할 수밖에 없는데 오디언스들은 이거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막 찾아다니면서 그렇죠.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쇼핑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채팅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소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인 방송에 네. 아예 물건을 쉽게 팔 수 있게 화면에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또 이렇게 뭐 물건을 그럼 제가 10분 동안만 뭐 이거를 쿠폰을 뿌릴게요. 그렇게 네. 되면 바로 쿠폰도 뿌려지고 이런 형태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뭔가 솔루션이 복잡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접근성이 떨어질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플랫폼 회사들 우리 뭐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아니면 뭐 팀원 같은 이런 곳들이 고객들이 누구나 쉽게 이런 걸 할 수 있게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게 이제 아주 강력한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가끔 있었는데 요즘에는 단속하느라고 없어진 업종 중에 하나가 지하철 안에서 물건 파시던 분이었어요. 네. 물건 자체의 품질은 뭐 그리 뛰어나진 않으나 가성비는 괜찮아 보이고 참 재밌게 파시던 분들 많았는데 한동안 없어졌다 싶은데 이제 여기서 등장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분야가 되면 또 재밌는 게 예를 들면 가전주부분들도 네. 네, 주부님들도 주부님이 잘 파는 물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각자 있겠죠. 네, 그럼 그거를 자기 팬들한테만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 인스타그램에 요즘에 보면 10,000명에서 10만 명 단위의 그 팔로워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 특정 연령대 혹은 특정 취미를 좋아하는 분들만 그분들을 따라다녀요. 예를 들면은 애기 엄마인데 정말 패션을 너무 예쁘게 애기랑 같이 이렇게 입는 사람들은 똑같이 애기 엄마들이 그분한테 지금 입고 있는 옷 좀 알려주세요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그분이 애기와 함께 스마트폰을 켜고 돌아다니는데 그 옷이 그냥 팔리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팔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식의 기존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쇼핑에서 물건을 파는 걸 뛰어넘는 어떤 길거리에서 그냥 걷고 있는데 네. 내가 옷을 입고 걷고 있는데 그게 쇼핑 프로그램인 거예요. 네, 이런 식의 개념들까지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면에서 올해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서 일자리 구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취업 준비하는 동안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이른바 구직 촉진 수당 이런 걸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누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자세한 내용을 친절한 하나 씨, 이하나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직 촉진 수당이라는 거니까 일단 지금 직장 없는 분들한테 주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일환인데요. 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돈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이때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최대 3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구직 활동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을 줘서요. 당연히 이때 제공하는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거를 받아야 되고 실제 구직 활동도 해야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직업이 없어서 수입이 없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뭐 재산이 좀 있으시면 안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좀 붙습니까? 네, 그런 소득 기준은 있습니다. 일단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돼야 되는데요. 네. 1인 기준을 보면 약 91만 원 정도고 4인은 244만 원 정도가 기준이에요. 근데 1인 같은 경우는 왜 91만 원이냐 하면은 불안정한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합해서 91만 원까지는 벌어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뭐 다른 뭐 이자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배당 소득이나 뭐 다른 소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더라도 91만 원까지는 그냥 없는 걸로 친다. 네. 하지만 이제 가족이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예. 다른 가족들이요. 가족이 좀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배제가 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정도 소득이 다른 가족이 있으면 이것도 제외한다. 그렇죠.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산 기준은 3억 원 이하면 되는데요. 예. 이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포함시키고요. 그 외에 분양권이나 자동차도 포함을 해서 산정을 합니다. 물론 전세나 월세, 보증금도 포함이 되고요. 그럼 똑같은 집 살더라도 예를 들면 전세 3억에 살면 땡 이제 탈락인 거고 네. 월세 한 뭐 100만 원쯤에 삽니다 하면 이분은 다 가난한 분이라고 해주는 거고. 그렇게 추산을 하는 거죠. 알겠어요. 취업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네, 취업 경험도 조건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요. 시간으로 따지면 이게 800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근로 일수나 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 고용직이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요. 최근 2년 이내에 소득이 684만 원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기준을 둔 건요. 취업하려는 노력 없이 수당만 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냥 일자리 어차피 필요 없는 분들 또 네. 신청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분은 최근에도 열심히 돈벌이 하셨구나 하는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일자리가 필요 없는 건 아닌데 2년 이상 쉬었던 분들, 뭐 경력 단절 여성도 있을 수 있고 아예 취업 기회를 못 가졌던 사회 초년생은 나 일자리 필요하다니까요.
그런 그럴 수 분들도 어려울 텐데. 네, 이번에는 총 40만 명 정도를 지원해 줄 예정인데요. 그중에 25만 명은 제가 앞서 말한 그 기준을 다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초년생이나 경력 단절 여성처럼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일단 신청을 받고요. 그 사람 중에 심사 과정을 거쳐서 선발하는 형식으로 15만 명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도 내가 그보다 더 많이 번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경우는 차비와 식비 정도 되는 소정의 취업 활동비도 알겠어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갑자기 그 코로나 단계가 높아지면서 문 닫는 식당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종업원들 좀 잠깐 집에 계시다가 또 연락드릴게요 해서 일자리 잃게 되는 분들 많았을 텐데 그렇죠. 그분들이 대부분 대상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나이도 뭐 15세에서 69세 사이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 내가 대상인데 뭐 아니면 내가 대상일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까 하면 추가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네, 검색 포털에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고 검색을 하고 접속하시면요. 예. 여기에서 발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에 보면 운영기관 찾기라는 섹션이 있어요. 여기에 가시면은 우리 집과 가장 가까운 기관이 어디 있나 찾아보고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자격 조건이 되는지 모의 산정도 해볼 수 있으니까 이 사이트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검색하시면 된다. 네. 일자리 잃고 찾는 분들은 많을 텐데 이런 거 알면 신청해서 받고 모르면 또 못 받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늘 그렇죠. 고민이긴 한데 네. 예, 일단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하나 리포터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큰 타격을 입은 산업 하나를 꼽아보세요 하면 아마 항공산업일 겁니다. 국가 간의 이동이 통제되면서 승객들이 많이 줄어서 항공사들이 큰 타격을 입었었는데요. 아마 항공사보다 더 타격을 입었다고까지도 말할 수 있을 만한 분야가 바로 공항입니다. 공항. 오늘은 그래서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과거 이 시간에 공항 관련 공공기관들 몇 개 소개해 주신 적 있죠? 예, 한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공항 관련 공공기관이 2개가 있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예.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곳은 이제 한국공항공사. 뭔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다 관리하는 것 같은데 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따로 있으면 여기는 인천국제공항만 관리하시나? 네,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아, 인천과 그렇지 않은 공항으로 예, 나눈 뒤에 인천과 기타로 이제 나누시면 되겠고요. 오늘 갈 것은 기타 공항들 예, 관리. 근데 이제 조금 뭐 업역을 살펴보면 또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예. 작년에 공항은 정말 쓸쓸했겠어요. 예, 쓸쓸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2019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네. 이게 재작년이죠. 2019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살펴보면 한 1억 1,300만 명 정도가 이제 국내 여러 공항들을 이용하셨는데, 예. 2020년 같은 기간,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찾아보니까 3,700만 명이에요. 어이고. 3분의 1 토막이 이제 난 거죠. 음. 그래서 10년 전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0년 전인 2009년에 한 4,700만 명 정도 이용해 본 거 보면 10년 전 기록보다도 더 줄어든 거죠. 와.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이렇게 줄어드는 일은 거의 드문데 정말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감소율이 한 82% 정도 됩니다. 더 많이 줄었네요. 국제선이 대부분 이제 폐쇄되다 보니까 아. 예.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이제 국내선이 좀 있으니까 예, 38%, 뭐 제주 35%, 뭐 김해 67%. 이게 네. 증가율이 아니고 감소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수준의 이제 승객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인천공항은 10명 다니시던 공항이 1명 정도 다녔다. 그 말이네요. 뭐 한두 명 정도? 예. 80%가 감소했으면. 예. 내년에는 좀 회복될 걸로 기대하겠죠? 글쎄요,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2020년 올해 이제 백신들을 쭉 접종을 하고 나면 2021년 하반기 정도에는 확실히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예. 이제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뭐 그 속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날지 예. 모호한 면이 많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보시는 분들은 빨라봐야 2022년 뭐 하반기쯤 돼야 항공 수요가 회복되지 않겠냐. 내년 하반기. 예. 그 백신이 이미 이제 나왔고 맞으면 올해부터 좀 다닐 것 같긴 한데. 다닐 것 같긴 한데 이게 예. 전 세계가 뭐 똑같이 맞고 똑같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어느 지역끼리는 좀 다닐 수 있고 그렇지 어디는 않은 못 지역은 가고. 못 가고
또 어느 지역에 또 변종이 나타나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다 보니까 서로가 그래서. 조심할 수밖에 없죠. 예. 우리나라에는 공항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나라의 공항은 뭐 그때마다 좀 다른데요. 네. 현재는 15개. 여객기 음. 취항 기준으로 보면 15개입니다. 네. 그래서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무안, 여수, 울산, 사천, 포항 그리고 음흠. 군산, 원주, 양양까지 있는데요. 꽤 많네요. 이 예. 중에서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무안으로 다 넘기고 이제 문을 예. 닫을 예정입니다. 음.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공항공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오늘 말씀드릴 이제 한국공항공사는 나머지 14개 공항을 14개.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공항 몇 개 있는지 제가 몰라서 섣부른 질문이기는 한데 많은 편이죠. 우리나라 공항이. 국토가 넓으면 당연히 많아야 되는데 네. 국토 좁은 것 치고는 국도 좁은 것 치고는 좀 많다. 그러니까 예. 다른 교통 여건에 비하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공항이 철도교통이나 도로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이 이제 말씀하신 예. 대로 많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출발지하고 도착지만 있으면 되니까. 활주로만 있으면 되니까 예. 중간에 산 뭐 이런 거 터널 안 뚫어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 정도까지는 국내 항공교통이 매우 잘 나갔었어요. 그래서 제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봐도 뭐 지금은 문 닫은 예천, 예. 강릉 이런 공항 같은 경우는 탑승률이 거의 뭐 주말이면 100%, 음흠. 주중에도 95% 이상이었어요. 표 구하기가 되게 힘들 정도였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철도들이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국내선 대부분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공항공사 그러면은 인천국제공항을 뺀 나머지 공항이니까 다 국내선 공항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네. 이제 김포공항에서도 이제 일본이나 중국 가는 국제선 노선이 있듯이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양양 이 여기는- 공항들은 이제 국제공항이에요. 그러면 야 무안이나 양양은 국제선 없잖아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일단은 허가는 나 있어요. 다니지만 않을 뿐이지. 취향을 안 할 뿐이지.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가 이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아직도.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국제선 공항 또 외워야 되는 건가 싶어서 들었어. 그게 참 학창 시절의 기억이라는 건. 예, 뭔가 두 글자나 네 글자로 된 건 다 외워야 될 것 같은. 네. 예. 얼마나 시험 문제 나오기 좋겠습니까? 한국공항공사는 그럼 이런 공항 관리를 한다는 정도로 알면 되는데 예. 공항 관리가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띄운다 생각하면 공항도 있지만 그 공항에서 날아가는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들이나 장비 설비들이 또 필요합니다. 하늘에? 예, 하늘에서 이제 가상의 이제 길도 만들어주는 항로라고 그러죠. 예. 예, 항로도 이제 설정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전파를 발신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항공기하고 이제 교신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예. 이러한 일들을 이제 모두 맡아서 하는 곳이 이제 한국 이제 공항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주로 날아가고 나서도 계속 안부 물어봐야 되나 봐요. 그렇습니다. 뭐 국내선 한 50분 타면 우리 제주도까지 간다 서울에서. 예. 이게 뭐 금방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보면은 계속 여러 관제소도를 거치고 속도를 늦추세요, 뭐 고도를 높이세요, 뭐 더 낮추세요, 여러 가지 작업 좀만 대기해 주세요. 작업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런 일을 예. 우리는 승객은 모르지만 네, 그래서 여러 이제 항공과 관련된 일들 중에서 공항공사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일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공항 시설 및 비행장 시설 관리 운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항을 새로 짓는다. 이 기존의 공항들을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량한다. 얼마 전까지 제주 공항 같은 경우 열심히 이제 개량 사업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공항공사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항로 시설 방금 말씀드렸던 항로 시설에 대한 관리 업무도 있어요. 공항을 관리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뭐 네. 증설하거나 할 때는 당연히 공항공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항로라고 하면 이거는 하늘에도 우리가 비행기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그거는 이제 예전 뭐 붉은 돼지나 이런 애니메이션에 보는 것처럼 항공기 초창기 때나 가능한 일이고 지금은 엄격하게 설정된 길을 이제 미리 정해진 경로를 딱 그 선 정해진 따라가야 시간에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확히 가야 됩니다. 아. 그래서 뭐 비유를 하자면 이제 하늘에는 고속도로 같은 이제 지역 관제 구역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지방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이제 접근 관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탑에서 일단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륙을 하면 접근 관제 센터로 이제 넘어가요. 네. 그래서 여기를 지나서 이제 지역 관제 구역, 이제 우리가 고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 지역 관제 구역인데 여기 들어서면 지역 관제 센터에서 이제 담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항공기들을 이제 이 지역 관제 센터에서 이제 뭐 보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인천 한 곳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대구에
이제 있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우리나라 그 비행 정보 구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예. 들어온 비행기들을 이제 관리하는 곳이 이제 비행 정보 구역인데 아, 우리나라를 좌우로 잘라서 예, 동서로 나눠서 이제 관제를 하는데 왼쪽은 인천이 담당, 오른쪽은 대구에서 예. 담당이군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쪽이 문제가 생겼다, 뭐 정전이 됐다든지 예. 뭔가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한쪽이 충분히 다른 한쪽까지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역량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나눠놨는데 음. 비상시에는 양쪽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역량을 가지고 있죠. 일단 공항 근처에서는 그 공항이 관리하고 관제탑에서 관리하고요. 이제 비행기가 뜨고 관제탑은 나면 눈에 안 보이면 이제 여기서 예, 그다음에는 이제 지역 관제 구역 뭐 음. 이렇게 근접 관제 구역 넘어가는 접근 관제 구역 넘어가는데 예. 실제로 이제 이런 관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항공교통 관제사로 불리는 이제 공무원분들이세요. 아, 이게 공무원이군요. 예, 공무원분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예. 한국공항공사는 이러한 관제에 필요한 여러 이제 시설들 그다음에 이제 하늘에 없는 길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무선 표지 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네. 예전에 안양에 살고 있을 때 집 뒷산에 보면 무슨 성벽 같은 동그랗게 생긴 성벽이 있어가지고 예. 저게 뭘까 하고 싶어서 한번 올라가 봤더니 이게 이제 항로 무선 표지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보면 항공기에서 내려다 보면 거기 이제 불도 아. 반짝반짝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레이더 전파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길을 안내해 주는 하늘에서 볼 때 네, 하늘에서 그래서 장비로도 볼 수 있고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비행기를 위한 등대 같은 이제 그런 시설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산 곳곳에 올라가 보시면 이런 항로 표지소가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한 관리도 이제 공항공사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항 2001년 이제 9.11 테러 이후에는 이제 항공 보안이 매우 중요해졌죠. 보면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항공 보안 교육을 또 이제 시키는 이제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것도 이제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운영 및 보안에 관한 이제 여러 이제 인력들에 대한 교육도 네. 담당하는 곳이 여기다라고 이제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일을 하네요, 정말. 네, 은근 우리는 비행기만 타면 끝난다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 공항을 잘 보면 지상 조업자들도 엄청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안전하게 움직이는 데까지는 많은 기관들과 인력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관리하는 도로공사하고 비슷한 네, 항공으로 사실 그거 산마다 이른바 표지판 꽂아놓는 걸 예, 민간 항공사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네. 그거 통신사들이 기지국 자기 것들만 꽂고 다니듯이 그거 누가 할 거예요? 그거 각지 그걸 대한항공이 하겠어요? 제주항공이 옛날에는 하겠어요? 대한항공이 했다고 합니다. 보면 혼자밖에 없으면 이제 할 수 예. 있을 텐데 그렇군요. 공항공사는 언제 생겼습니까? 원래 공항 관리는 정부에서 직접 했었어요. 직접 하다가 1979년에 이제 국제공항관리공단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예. 1980년 5월에 국제공항관리단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이제 국제공항 그러면 뭐 거의 유일하게 이제 김포공항이었겠죠. 예. 이 김포공항이 이제 수익이 괜찮았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공항 주차장. 그다음에 또 비행기가 뜨고 내리면 활주로 및 뭐 이제 기타 지상 시설 임대료, 사용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익이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공항 유지 또는 개보수에 써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그 국가 수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다른 주머니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 공항에서 벌어서 공항에 못 쓰고 예, 자꾸 예. 다른 곳에 가니까 차라리 공단을 설립해서 너희들이 공항에서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 관리해라. 공항을 관리하고 고치고 해라. 국가 예산 쓰지 말고 네. 할 수 있잖아라고 했던 거죠. 아, 칸막이 쳐주려고. 네. 음. 거기다가 이제 그 올림픽까지 이제 있다 보니까 네. 김포공항의 중요성이 이제 더 높아지니까 이제 공단 일이 이제 커진 거죠. 예, 그래서 예. 처음에는 이제 김포공항만 당연히 이제 그 공단에 이제 관할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림픽을 끝내고 난 다음에 1990년 4월에 지방공항도 너희들이 맡아라라고 예. 해가지고 지방공항도 이제 국가가 아닌 이제 그 공단으로 이제 넘어갔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명칭이 이제 한국공항관리공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1992년에 이제 영종도 신공항, 지금 이제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또 이곳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 명칭이 빠지면서 한국공항공단으로 공항공단. 바뀌었다가 2002년에 지금과 같이 한국공항공사 공항공사. 라는 명칭으로 다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름은 뭐 좀 바뀌긴 했으나 예. 뭐 하는 일은 사실 비슷한 일이고요. 공단과 공사도 그냥 아무렇게나 붙여도 되는 명칭인가요? 아주 엄밀하게 구별이 되진 않지만 원칙적으로 이제 공사는 자기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좀 뭔가 더 조달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폭넓은 자율권이 있는 기관이고요. 예. 공단은 그런 거 없이 이제 국가가 정해주는 업무를 위탁받아서 돈 받고 단순 해주는 집행 대행하는 네. 그런 기관이라고 보통 이제 차이를 이제 두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돈벌이가 괜찮아요? 공항은?
공항 같은 경우는 뭐 공항 주차장? 면세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면세점 거기 입점하려고 어마어마한 경쟁들을 하지 않습니까? 월세. 예, 그렇죠. 부동산 렌트죠 보면은.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하기야. 면세점부터 시작해서 공항 내를 잘 구성을 하면 백화점에 입점하듯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입점하려고 경쟁을 하죠. 그럼 높은 그러네요. 이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고, 음흠. 그다음에 주차장, 그다음에 비행기 이착륙에 따른 뭐 활주로 사용료 네. 등등을 이제 다 받는 거죠. 음흠. 이걸 모아 보면 상당히 꽤 큰 이제 비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에 대표적인 공항이었던 김포공항은 당연히 이제 공항공사가 이제 담당을 했었고, 음흠. 특히 1990년대 초반서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해외 여행이 늘어나면서 네. 아주 뭐 어마어마한 돈을 갈퀴로 긁는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항공사가 돈을 잘 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때만 해도 김포공항이었나요? 90년대 초만 해도? 그렇습니다. 99년 12월 31일까지가 김포공항 아, 시대였고요. 예. 2000년 1월 1일부터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이제 개항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이 이제 별도의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예. 김포공항이 한 순간에 이제 국내선 전용으로 바뀌게 됐었죠. 음흠. 거기다가 이제 2000년대 초반서부터 줄줄이 그 동안에 공사를 하던 이제 고속도로, 음흠. 그다음에 KTX 이런 것들이 개통이 되면서 비행기 탈 일이 점점 국내선은 줄어드는. 네, 지방공항 수익이 크게 저하됐죠. 그래서 이때는 뭐그 공항공사가 이제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기도 하고 네. 돈 나올 이제 곳이 없으니까요. 그럼 적자예요? 지금 김포, 뭐 제주 이런 공항들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공사 상황이 보면 예. 재밌어요. 꼭 그 지방공항이 맨날 적자라고 그러니까 예. 공항공사 당연히 적자겠지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1000억 대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는 또 건실한 기업이에요. 공항공사가 예, 공공기관입니다. 어디서 벌어요? 일단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김포공항에서 8,700억 원 정도의 이제 흑자를 기록했고요. 아, 김포공항이. 예. 그다음에 김해공항에서 한 1,200억 원 정도. 제주공항이 한 700억. 그다음에 의외로 대구공항에서 한 120억 원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어요. 면세점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슨 각종 공항 이용료, 뭐 비행기들이 내는 주차비 뭐 뭐 이런 그런 건가 거에다가 봐요. 이제 그 김포공항 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뭐 얼마 전까지 쇼핑센터도 있고 아. 이런 임대 수익까지 다 합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합해 보면 1조 원 이상을 버는 거죠. 김포공항하고 김해공항만 합해도 1조 원이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벌어가지고 이제 광주에서 77억 원, 울산에서 160억 원, 뭐 양양에서 170억 원, 여수 180억 원. 이게 무슨 돈이에요? 이게 적자 보는 금액입니다. 아, 각 포항공항 뭐 공항들이. 150억 원, 뭐 음. 군산 300억 원. 예. 이렇게 줄줄이 이제 그 적자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서너 곳에서 벌어서 네. 나머지 적자를 이제 메우는 이제 이런 구조죠. 아, 여기 가끔 그 지방 같은데 네. 공항 만들자고 이제 주민들이 여론 생기면 네, 또 선거철에 어찌어찌해서 또 만들어지잖아요. 네, 네. 만들면서 여기 손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자꾸 운영비도 안 나옵니다. 네. 뭐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데 네, 네. 운영비는 김포공항이 내주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 공항을 지방공항.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공항공사가 이제 공항을 관리하는 돈은 이제 예. 그렇게 해서 조달을 할 수 있는데 음. 항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느낌이 다르니까 이제 돈이 안 되면 저희 못 들어갑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건 거죠. 그럴 수 있겠고. 예. 그러나 공항 유치하면 그 지자체가 크게 뭐 부담될 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 자체는 뭐 주변에 자기들은 자기 음, 부담으로 할 거는 뭐 공항- 주변에 도로 정도 조금 더 하면 개보수해 주는 되니까. 정도지. 예. 가끔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은 유치했다가 그 다음에 수요 없으면 네. 그 경기장이나 각종 시설들 관리비를 지자체들이 다 떠안는데. 그렇습니다. 공항은 이제 공항은- 공항공사가 담당하다 보니까 예.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년 한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우량 공공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2014년 같은 경우는 뭐 7,600억 매출에 한 2,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음흠. 영업이익률이 한 28% 되니까 엄청 우량 기업이죠. 네, 2018년 이후에 영업이익률은 좀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뭐 영업이익은 한 1,500억, 1,200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여전히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부채 비율은 14% 정도 수준이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는 이제 그런 기관입니다. 굉장히 수익성 높은 예, 의외로 수익성이 부동산 높다. 임대업. 예. 여기는 직원들 급여 공항 공사니까 공기업인데 예. 직원들 급여가 좀 높겠습니다. 이익 많이 나니까. 이제 이익을 생각해 보면 좀 더 높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드는데 1인당 평균 급여는 한 7,300만 원 정도고요. 예. 신입사원은 3,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쭉 들어본 여러 공공기관과 비교해 보면 평균 정도 이제 되는 느낌이죠. 보면. 예. 그래서 조금 수익을 감안해 봤을 때는 조금 여력이 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예. 예. 음, 전체 직원은 한 2,600명 정도 수준이고요. 네. 그다음 매년 뭐 세 자리 숫자 이상의 이제
채용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공항공사는 사로 끝나니까 사장일 텐데 네. 여기는 뭐 돈 잘 버니까 공기업들 중에는 성적도 잘 받을 거고 괜찮네요. 여기저기 괜찮죠. 한 예. 바퀴 순찰 다니면 전국을 한 바퀴 돌고. 전국에 다 이제 자기 조직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사는 이제 저기 인포공항에 있죠, 보면.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일요일 아침에 다시 만나 뵙죠. 8시 5분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